올해는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도 있죠. 이렇게 뭐 작년부터 거론되던 얘기가 뭐 보복적 소비가 있을 것 같다. 뭐 팬데믹 현상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 억눌려 있으니까 여행도 엄청나게 많이 갈 거고, 또 뭐 이렇게 물건 사는 것도 뭐 수도 없이 많이 살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비 수요가 굉장히 보복적 소비로 굉장히 클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팬데믹 상황이 너무 오래돼서 1년이 다 돼가고 언제 끝일지 모르고, 백신이 효과가 있겠죠? 우리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들이 다 갖고 있는데요. 저도 불안해요. 이것이 정말 효과 있는 걸까? 급조해서 만드는데 보통 백신을 개발하면 2년, 뭐 3년, 뭐 오래 걸린다는데 이번 백신은 1년도 안 돼가지고 몇 개월 만에 백신이 쑥 만들어져서 야, 이거는 좀 못 믿을 것 같다. 의심이 많죠. 그런데 또 그만큼 우리가 의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서 유전자 이런 그 발전이 굉장히 많이 돼서요. 이번에 백신들은 요즘에 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은 주목하는 백신 개발 방법이 RNA 치료제로 그 RNA 연구를 통해서 백신을 개발한 것이 이번에 백신들이거든요. RNA는 뭐 DNA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그냥 그렇게 DNA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나도 아직 RNA하고 DNA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어.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RNA나 DNA나 뭐 무식한 사람한테는 어쨌든 RNA 치료제, mRNA 치료를 기반으로 mRNA를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개발된 게 아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그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어쩌다가 그냥 개발된 건가? 성공 확률이 높은 건가? 뭐 한 건가 할 때 mRNA 방법으로 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그냥 약간 저버리고 백신이 효과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임상 효과도 뭐 3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상 효과도 보면 어떤 뭐 모더나 이런 것들은 94, 뭐 92, 뭐 91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백신들이 60% 이상만 나와도 성공한 백신이다 했는데 이번엔 놀랍게도 이렇게 어떤 백신은 80%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거는 90% 넘게도 나오고 했던 것도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백신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름부터는 굉장한 보복적 소비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걸 예상하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나온 상가를 이렇게 해서 싸게 나와 있잖아. 지금 다들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한다 해가지고 지금 다들 망해가지고 상가가 엄청 싸게 나와 있어. 야, 이거 지금은 줍줍해야 되는 때구나. 그러면서 이거 주워야지, 저거 주워야지. 그 중에 제일 싼 걸 해서 나중에 가을을 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말을 믿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 제 말이 항상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럴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내 말 듣고 하면 안 되고요. 더 공부를 해서 스님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다라고 그런 확신이 들을 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변수이기도 하죠.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큰 피해를 봐서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퇴보를 했죠. 지금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도 조 바이든은 더 징할 것이다. 트럼프는 헛발질을 이렇게 막 때린다고, 중국을 때린다고 막 때렸지만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마른 거예요. 이제 그리고 헛발질도 좀 하고 그러다가 코로나까지 나와가지고 그거는 뭐 제재했던 것이 도로 원점으로 돌아버린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조 바이든은 조금 더 주도 면밀할 수 있다. 트럼프는 그야말로 개발 창구고 이 조 바이든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쪼여갈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해요. 그러면 우리 2018년, 19년도 힘들었는데 우리 지금 경제는 좋아지려고 하다가 중국 때문에 이상해지는 게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을 또 해봐야 되죠. 제가 이제 종종 여러분들한테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 얘기를 자주 했었죠. 일본이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야말로 이제 세계에서 아무도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는데 쭉 해서 거의 미국을 3분의 1 정도, 막 따라잡을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 경제의 3분의 1 정도까지 막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더 할 것 같았어요.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한 미국은 85년도에 대단한 결정을 내리죠. 독일하고 일본을 불러와서 플라자 호텔에 불러와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무역 적자가 심하니 우리가 관세를 높이겠다. 그리고 환율을 조정하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본은 환율이 쑥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떨어져서 막 1,000원이었던 환율이 막 500원 정도 이렇게 반 정도로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환율이 막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85년 이전에도 계속 부동산이 올랐는데 85년 이후로 부동산이 90년대 초까지 그야말로 2배, 3배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달러가 싸지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달러가 싸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원화가 강세되고 있죠. 1,200원 하다가 지금 1,080원대로 내려왔어요. 그런 것처럼 점점 내려가면 달러 사기가 좋잖아. 우리가 지금 달러 사기가 좋아요. 원화가 강세니까. 근데 일본도 달러 사기가 좋은 거였어요. 달러가 내려갔어. 엔화가 강세돼서.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땅값들이, 부동산 가격이, 집값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은행들도 그냥 거의 무보증하다시피 대출을 막 내준 거예요.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냥 직장만 갖고 있으면 다 이제 대출을 내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 자산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어떤 거는 3배, 4배까지 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버블이 드디어 이제 폭파되면서, 버블이 터지면서 이게 환율 엔화 강세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일본 제품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잘 팔리지 않고,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우리가 싸게 이제 세상에 우리 물건들을 팔기 시작한 게 그때예요. 싸게. 우리는 수출 강세가 되고 일본은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때 중산층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중산층들이 너도나도 이렇게 다 빚을 내 가지고 주택하고 땅을 샀잖아요. 근데 그게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3분의 1 토막이 나고 이래 되면서 중산층이 빚을 냈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중산층들이 파산을 면치 못했어요. 그때 이제 그때 거의 모든 중산층들이 그냥 모조리 싸그리 전멸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일본은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걸었지만 일본의 주가는 저 높은 곳에 있다가 20년 동안 계속 하락만 했어요. 만약에 이제 그 일본에서 주식을 했다면 그냥 다 깡통 찰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주가들이 90년대 초반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해서 20년 동안 내리막길만 걸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근데 아베 정권은 너무 많은 부양책을 쓴 거예요. 뭐냐면 은행들에게 돈을 막 찍어가지고 정부에서 기업의 주식들을 정부에서 사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올린 거예요. 민간에서 올린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올린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막 사가지고 올렸는데 아베 내려왔잖아요,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중국도 너무 비대해져서 일본 비대해진 것보다 더 비대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을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했던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잘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세계에서 모두 다 알아. 또 중국도 이제 그거 일본이 당하는 거, 러시아가 당하는 걸 봤어. 그래서 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하기 어려운데요. 대신에 다른 방법을 미국에서는 쓰고 있죠. 미국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뿌리고, 심지어 이번에도 뭐 1조 달러 비슷하게 1조 달러 가까이 부양책을 새로 내걸고, 그 중에는 국민들에게 600달러를 이제 누구나 다 600달러를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통과했는데 트럼프는 2,000달러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곧 있으면 정말 2,000달러가 전 국민들한테 다 지급될 수 있어요. 아니, 한 가구당 2,000달러가 아니에요. 한 명당 2,000달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0달러 하면 그냥 대충 계산해서 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전 국민에게 200만 원을 딱 주면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부실한 기업들 좀 지원해주고, 또 국채도 사들이고, 뭐 엄청 많이 해서 많은 비용들이 다시 또 경기 부양책 이번에 몇 번인지 몰라. 많은 비용들이 풀리게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약세가 되죠. 하지만 경기 부양이 돼서 미국 경제는 상승하고 있어요. 막 이제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일본처럼 그렇게는 못하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제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 화웨이 같은 그런 기업도 제재하고, SMIC 반도체 기업들도 제재하고, 일본은 80년대 일본에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었어요. 반도체도 다 만들 수 있었고요. 제조업은 그냥 이제 미국 다음에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부분을 제재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본은 올인원 체제니까 다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야. 미국이 일부러 그렇게까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2, 3년 지나면 반드시 따라잡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왔었는데요. 지금 반도체 제재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중국은 반도체 제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미래 산업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반도체 제재하죠? 통신 제재하잖아요. 5G. 화웨이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중국에 있는 통신 그 회사들을 미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겠다. 나스닥에 상장했던 이런 것까지 다 퇴출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열 몇 개의 중요한 기업들을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경고까지 이렇게 하고 기업들을 제재했죠. 미국에서 기업을 제재하는 그런 것이 한 7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50몇 개가 중국 기업들이에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말은 중국의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막겠다. 대신에 우리는 돈 풀어서 미국은 도망가겠다. 너희들은 여기서 가만히 있어. 여기서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는 빨리 도망갈게. 너희보다 빨리 발전할게. 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게 그것이 다행인가 불행인가 했을 때, 트럼프가 했던 그 2018년도에 그냥 관세 정책, 중국의 물건을 미국에 팔기가 어려워졌었어요. 당시에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 팔아서 중국에서는 우리 걸 사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전 세계에 파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중국도 어려웠고 우리나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제재라는 것은 핀테크처럼 어떤 핀셋 규제처럼 몇 군데 이런 것들 산업의 중요한 요소를 핀셋처럼 규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일 수 있고,
아주 인류에 해당되는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은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미국은 세계의 공장이 여전히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에게 파는 이렇게 그 공급은 줄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하지 못하는 반도체는 대만과 우리가 독식을 안전하게, 전에는 중국 때문에 안전하지 않았어. 몇 년 후면 따라올 거라잖아. 근데 지금은 10년이 지나도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그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보장된 상황 속에서 장사를 해먹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반도체에 대한 이런 것들은 비단 전자제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지금도 반도체가 적지 않게 자동차에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가죠. 이제는 자동차가 자율자동차가 되니까요.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히 주목을 받는 것은 전기차라서 주목받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전기차로 테슬라가 각광받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 각광을 받는 거예요.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신기술들이 집약처가 바로 자율주행차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스마트폰이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PC가 이제 모든 산업의 기술들의 총화였어요. PC가 발달된 기술들이 다 밀집되어 있었죠. 근데 2010년 이후로는 PC보다 스마트폰이 그 안에 아주 작으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그런 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그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2020년, 21년 이때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는 스마트폰이 더 커졌다 생각하면 돼요. 그전에는 손에다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녔다면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타고 다닌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냥 이렇게 물체와 물체의 연결했다면 이제는 그걸 더 넘어서 사람과 물체의 연결해요. 이제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기계가 알아서 가고 알아서 검색해주고 말만 하면 뭐 해줘 이러면 다 해주고 어디 가 이러면 가주고 그야말로 사람은 누구나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사 쓰고 예전에는 누굴 고용해서 본인이 대기업의 재벌이라면 왕처럼 행동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서민들도 왕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왕이 돼서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어도 밥 갖다 주고 가만히 있어도 어디 데려다 주고 어디 여행시켜 주고 이것이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그게 다 된다는 거죠. 자율주행이 자동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가사 도우미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자율주행이 돼야지 가사 도우미도 제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로봇 기술이라는 것이 그 AI 기능에 기반이 돼야 되고 이 AI 기능을 잘하려면 자율주행이 돼야지 AI가 완성이 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런 로봇들이 우리랑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보다 중국을 앞섰어요. 사실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4차 산업혁명을 대비를 했고 그것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서 자율주행 기술도 그리고 로봇 기술도 중국이 조금 더 앞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반도체를 막아버리면서 중국은 약간 늦춰졌다. 대신에 미국은 우리는 달아날 거야, 빨리 갈 거야 라는 거고요.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잘 되면
잘 되면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잘 되면 그 사이에서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 중간 사이에서 연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좀 팔고 중국에 좀 뭘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세상이 평화로워지길 기도합니다. 성불하세요.